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존 정부안에서 5조 원 이상을 깎으면서 지역 SOC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에 합의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기득권 동맹의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 여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방대해서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 가운데 61%를 대기업이 차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수는 전체의 0.3%에 불과한데 기업당 영업이익은 중소기업의 732배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신설하고 운영 시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여야가 사립유치원 투명성 제고 법안,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놓고 심사를 계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의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 난방공사 측의 부실한 관리와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미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엔 늑장 출동을 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가 1975년 복원된 경복궁의 서쪽문 영추문이 오늘 개방됐습니다. 영추문 개방으로 경복궁은 동서남북 4개의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구글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반경 160km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율주행 택시를 부르면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찾아 목적지로 갑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앞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침투한 가상화폐 시장의 이면을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좀 진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립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나머지 3당이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제 개혁이라는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오늘 뉴스룸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내용과 함께 민주당과 한국당의 낯설기만 한 연대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합의 소식을 박유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기존 정부안에서 5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 규모는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적립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한국당이 끝까지 삭감을 주장했던 일자리 예산은 23조 가운데 6천억 원을 깎았고 1조 원이 조금 넘는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OC 예산은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목적으로 늘리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면서 뭘 늘렸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선거제 개혁을 약속하자고 요구해온 야3당은 기득권 동맹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 때문에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출산 장려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SOC 예산은 늘려서 잡았는데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나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합의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두 당에서
대표가 단식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국회 상황은 우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로텐더홀입니다. 한 10분 전부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모여들어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당초의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하자고 주장해왔던 야3당이 거대 두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오늘 합의한 예산 얘기를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안에서 5조 원을 일단 깎았는데 어디서 깎은 겁니까? 네, 일단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증원하는 규모도 정부안보다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한국당이 원래 강하게 주장해왔던 예산들인데 민주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양당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눈에 띄는 예산은 저출산 예산입니다. 출산 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이 저출산을 생각한다면서 생색을 내기도 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5조 원 규모의 감액인 만큼 이것 외에도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감액이 됐는지는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밝혀져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출산장려금 250만 원 사실 크게 뉴스도 됐던 것인데 이번에 아예 그러면 깎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동수당도 기존 합의 내용보다 후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9월부터 여야는 취약 전 아동, 그러니까 만 7살까지의 아동에게 아동장려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는 9살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던 내용이라 이 역시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뒤에 지금 농성하는 소리가 좀 들려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리포트를 들으시기에. 아무튼 지금 야3당은 모여서 저렇게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SOC에서는 오히려 늘렸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지역구 챙기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합의문에는 지역 SOC 예산은 확대한다는 내용이 못 박혔습니다. 이 지역 SOC 예산이라는 게 다리를 만들거나 철도를 만들고 도로를 뚫고 이런 예산들인데 대체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것들입니다. 이 SOC 예산은 매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이 되어 왔는데 결국 오늘도 증액에 합의가 된 겁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성 관련 리포트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농성 관련 얘기는 저희들이 이미 전해드린 바도 있고 아까 김나한 기자가 앞에서 또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요. 다음에 혹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자리 말고 조금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을 더 끌지 않고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사사건건 가장 대립해온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예산안을 발표하는 모습은 분명히 좀 낯설게 보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설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선거구제 문제 때문이죠. 선거제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야3당은요. 민주자유당, 또 더불어한국당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두 정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 두 정당과 나머지 세 당의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부터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득표율과 최대한 맞추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실 말 그대로 승자 독식 구조라서 지역구에서 1등을 못하는 소수 정당 후보의 표는 모두 죽은 표, 사표가 됩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이런 표들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전국 연동형, 권역별 연동형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큰 뼈대는 같습니다. 네, 먼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를 정하고요. 가져가는 의석수가 득표율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대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코 반가운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0대 총선 결과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33.5% 그리고 민주당은 25.5%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차지한 의석의 비율은 각각 40%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과는 또 확 달라집니다. 아, 그런가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은 14석, 그리고 민주당은 21석이나 줄어듭니다. 대폭 줄어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면 국민의당은 46석이나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도 17석을 더 가져갑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의석수 늘리는 문제와도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비례대표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3당은 의원 정수를 300석보다 60석 더 늘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서 지역구가 크게 줄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의 반발로 이런 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의원 수를 늘리는 건 사실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바로 이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3당은 세비 같은 여러 비용을 대폭 줄이면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예. 한국당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예, 일단 뭡니까 그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야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얘기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세비를 깎고 의석수를 늘리고 싶다면 우선 거기에 좀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는데 이따가 저희가 김관영 의원을 연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도 좀 함께 포함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죠.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원을 연결하고 두 사람이 대기 중인 서울구치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지금 법원에 나가 있는데 우선 새로 확인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총리직을 제안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에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 4월에 이 전 비서실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실장이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임으로 국무총리직을 박 전 대법관에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예. 검찰은 오늘 이 내용을 영장심사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고 이런 제안까지 오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 행정처와 청와대가 재판 개입을 서로 논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총리직 제안까지 오갈 정도로 아주 깊은 유착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총리직을 제안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오늘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실장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그 자리가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자리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오늘 영장심사는 꽤 오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백 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다른 법정에서 영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박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5시간 정도, 그리고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3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혐의를 정리한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를 했는데 박 전 대법관은 350쪽, 고 전 대법관은 250쪽 정도나 되는 슬라이드까지 검찰이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두 전 대법관은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방어를 했다고 합니까? 네,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주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혐의에 대해서 행정처 심의관들은 직무상 권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방해를 할 권리가 없고 그래서 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특정 판사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실무진들이 과잉 충성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전해집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어떤 재판거래 혐의 자체가 없고 또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서 범죄 사실 정도가 적고 또 혐의 수준도 매우 낮다 이런 취지로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선 대법관 출신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죠. 서울구치소에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두 사람이 지금 독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후 2시쯤, 박병대 전 대법관은 3시 20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현재까지 대기 중인데요. 이렇게 한번 구치소로 옮겨지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옷을 한번 갈아입습니다. 아직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의가 아닌 운동복 같은 옷을 입는데요. 두 전직 대법관 역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각자의 독방에서 현재 자신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장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번 이제 전해드려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했던 검찰청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구치소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엔 구치소로 결정을 했군요. 네, 이게 대형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사실에서 대기를 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심사 자체를 포기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기다린 바 있습니다. 어디서 기다리게 될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통상 검찰이 요청한 곳으로 지정되고는 해서 이번에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두 사람 모두 지금 사법농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곳에 있어서는 원래는 안 된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 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 구치소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범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한 지붕 아래에 있다가 결국은 다른 구치소로 분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떨어뜨려 놓았던 건데요. 하지만 두 전직 대법관의 경우 두 사람이 서로 법원 행정처장에서 일한 시기가 다르고 또 현재로선 두 사람의 공범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이 두 사람을 같은 곳에서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두 사람이 각자의 독방에 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그 구치소에 그냥 남을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결정이 나게 되었군요. 한민영 기자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면 발부 또는 기각, 어떤 경우라도 사법부는 거대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경우의 수에 따른 파장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영장이 모두 발부되거나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발부되거나 아니면 다 발부가 되지 않거나 세 가지 경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각각 보도록 하죠. 일단 모두 발부가 되는 경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 앞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될 당시에 법원이 밝혔던 구속 사유입니다. 범죄 사실에 상당한 소명이 있고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요. 예. 이 고영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이 바로 임종원 전 차장의 혐의와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임 전 차장과 굉장히 비슷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동안 정의를 소화하는 최후의 보루를 하던 이 전직 대법관들이 재판 개입 그리고 재판 거래로 구속된 셈이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선 적어도 이들이 임기 내에 내렸던 판결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충격이겠죠, 이 경우에. 예,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상당 부분 좀 검찰의 수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테고요. 한 명만 발부될 경우에도 검찰 수사에는 상당히 좀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물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이 됐고 이 임 전 차장의 범죄 혐의를 박병대 전 처장 그리고 고영한 전 차장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인데요. 예. 이렇게 나눠진 범죄 혐의는 다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다시 모아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두 사람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구속이 되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 두 사람 다 모두 기각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좀 지난 한 7, 8월로 좀 시계를 돌려보면 예. 수사 초반에 검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이 됐죠. 이 때문에 아이돌 그룹 이름에 빗댄 방탄판사단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바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아예 재판 자체를 이쪽에 맡겨버리자 그런 취지인데요. 예. 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현재 지지부진한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에 상당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의 대학 동기들이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구속시키지 말라는 그런 요구였습니까? 네, 구속시키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서울대법대 76학번 동기들이 탄원서를 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살펴볼 인물이 바로 그 대한변협의 김현 회장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 17일에 그 변호사들의 2천여 명 서명을 받아서 사법농단을 규탄을 했었는데요. 예. 당시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서 강제징용 재판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천인 공로할 일이다. 이런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핵심 혐의가 바로 강제징용 재판 지연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대한변협 측은 이 탄원서 내용이 변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대법관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그 속도는 달라지겠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지난 6월에 자택 기자회견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의 지연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여러 의혹의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모두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6개월간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인의 집에 머물며 경기도 성남 자택에는 거의 오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행정처 압수수색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 서명한 문건이 등장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봉투에 자신의 이름이 써 있지만 원장님이 주는 것이라고 말한 걸로 파악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속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숫자로 볼 때 국내 전체 기업 중에 대기업의 비중은 불과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업이 거둔 이익의 무려 61%가 이 대기업들에 쏠렸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독식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거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3.5%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사정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대기업 이익이 35% 넘게 늘어난 반면 소기업은 오히려 3.2% 줄었습니다. 기업 간 양극화도 더 심해졌습니다. 국내 대기업은 약 2,200개로 전체 기업의 0.3%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1%가 대기업에 집중됐는데 이 비율은 2016년보다 5.3%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 호황이 이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거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으로 잘 확산되지 않는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삼성전자 전속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영업이익률이 협력업체의 2.5배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낙수 효과를 차단하는 요인이란 지적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재벌그룹의 내부 거래 비중은 13.7%로 3년째 증가 추세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이처럼 기업 이익이 대기업의 독식 구조라면 대기업 경영은 사실상 총수들의 독주 체제라고 할 만하죠. 공정위가 오늘 재벌그룹 지배구조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사회이사나 각종 위원회 등 견제 장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사회 안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비율은 99.6%에 달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하이트 진로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올 초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맥주캔을 직접 사는 대신 총수 2세가 최대 주주인 회사를 거쳐 들여오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냈다는 겁니다. 노골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벌어졌지만 내부에선 사회이사들조차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정상적인 이사회라고 하면은 왜 거래 상대방을 바꾸었는지, 왜 수의결을 하는 건지, 그리고 거래 조건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보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대기업 그룹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된 비율은 99.6%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내부 거래와 관련된 안건 810건 중 부결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상당수 총수들은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총수가 있는 재벌그룹 49곳 중 한화, 신세계, CJ 등 8개 그룹은 총수뿐 아니라 2세, 3세까지 계열사 어느 곳에도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등기 임원을 맡지 않으면 경영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더 만들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만여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지만 학부모들의 갈증을 풀어주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692개 학급은 2019년 3월에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권을 가져오는 공영형 방식도 추진합니다. 다만 불법 폐원을 하거나 원화 모집을 고의로 미룬 유치원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보다 더 많지만 학급 수는 반대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농어촌에 몰려있고 규모도 적기 때문에 대도시로 갈수록 국공립 취업률이 떨어집니다. 어제 마감된 처음학교로 추첨이 이런 실정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내년 3월 늘어나는 학급 중 500개는 어제 추첨에 포함됐지만 많은 아이들이 추첨에서 떨어져 사립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국공립 취업률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취업률이 9%인 서울 북부 지역과 25%가 넘는 강남 서초 지역에 비슷한 학급수가 신설되는 등 지역 내에서도 큰 편차는 그대로 남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통학 권역이 넓은 곳에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아침 저녁 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온라인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집단 불참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최근 움직임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돼서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한유총이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관이 파열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관리와 대처가 부실했는지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감사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 늑장 출동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석 달 전 한국 지역 난방공사 측에 온수관 관리 기준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3월 온수관 사고가 발생한 분당 지역을 조사해보니
관리 기준과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필요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곳만 28곳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남방공사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한 대응 시스템은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남방공사 직원들은 온수관이 터지고 40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는 온수를 차단하기 위해 밸브를 잠근 건 그로부터 다시 1시간가량이 지난 다음입니다. 경찰은 전반적인 관리 부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 소환에 이어 압수수색도 검토 중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가수와 함께 정밀 감식에도 착수해 사고 원인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20년이 넘은 전국의 낡은 온수관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낡은 온수관은 680km에 달하는 데다가 지상에서 유관이나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점검이 될지 의문입니다. 비슷한 온수관 사고가 반복되는 분당과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도로변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운 물이 마구 솟구칩니다. 주변은 이미 물바다가 됐습니다. 불과 한 달 뒤 횡단보도 중간에서도 도로를 뚫고 나온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분당에선 올 들어 2차례나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 온수관이 터진 횡단보도입니다. 도로 위엔 아직도 이렇게 균열이 남아있고요. 물이 흘러넘쳤던 주변 도로에도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에겐 이틀 전 일산 신도시 백성역에서 벌어진 사고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또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언제든지. 오래됐다고 하니까 많이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올해 전국에서 4번의 온수관 파열 사고가 났는데 모두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1990년대 초 만들어진 1기 신도시들인데 20년 이상 쓴 낡은 온수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남방공사 측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20년 넘은 전국의 온수관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으로 도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열화상 카메라로 도로 온도를 재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틀 전 백성역 사고 역시 사고 당일 유관 점검에선 이상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또 다른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칭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시장을 통해 자신의 딸을 취업시킨 학교 측에 돈을 요구한 건데 결국 여기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사기범 49살 김모 씨는 지난 9월 딸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학교 법인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권양숙 여사고 윤장현 전 시장에게서 소개를 받았으니 조용히 통화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인 대표가 윤 전 시장에게 확인했지만 권 여사가 맞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법인 대표에게 자신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고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인 대표가 계속 의심하자 당시 평양을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가 봉화마을에 확인한 결과 사기라는 게 드러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이 들통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권 여사의 딸 등 6명을 사칭했습니다. 김 씨의 사기 사례는 청와대가 지난 10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칭범죄 관련 발표문에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채용 비리에 연루된 윤 전 시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네팔에 체류 중인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북한 측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각종 설과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자체적으로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나올 합의문 초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측의 입장과 무관하게 일단 김정은 위원장 답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보안과 경호 문제 외에 정상회담 의제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 나오게 될 합의문 형태의
이른바 서울선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울에 처음 오는 것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합의문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부여할 의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세계에 이렇게 보내는 평화적인 어떤 메시지, 그다음에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변동이 없는 만큼 합의문에 남북 경협 관련 내용은 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주말이 넘어가면 김 위원장의 답방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지만 서울 선언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10명 중에 6명이 환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 화해와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는 응답이 61.3%로 집계됐습니다. 위장 평화 공세에 불과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1.3%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정도 됐습니다.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의 모습이 좀 더 공개됐습니다. 선로가 하나인 단선이 많고 침목이 고르지 않아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황해북도 가련터널 입구입니다. 열차 한 대가 겨우 지날 만큼 좁습니다. 쌍방이 오가는 복선이 아닌 단선 철도입니다. 균일하지 않은 침목은 열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진 용진강 교량도 조사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야 할 만큼 좁습니다. 신의지와 중국 단둥을 잇는 조중 친선다리, 국제선이 지나는 북쪽의 철도는 비교적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2007년 경의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터널 진입구나 배수로 정비 등에서 예전보다 유지와 보수가 잘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낡은 전력선과 부실한 침목은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산림 황폐화로 목재가 부족한 북한은 나무 대신 콘크리트로 침목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볼트 콘크리트 침목 생산을 성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철도의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할 요리를 안고 남북이 철도 현대화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합의하려면 몇 차례 정밀 조사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내년 초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독수리 훈련이 유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위해서 내년 초에 연합훈련에 병력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정체된 북미 대화를 풀기 위한 화해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요. 제주도가 어제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국회에선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고 의사협회는 제주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발의 근저에는 영리병원이 자칫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와 함께 뭐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미처 따져보지 못한 문제는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예. 우리 주변의 병원들이 사실 대부분 민간 병원이고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뭐 많이 못 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영리병원은 이거하고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7% 정도입니다. 나머지가 민간 병원인데요. 하지만 민간 병원이 다 영리병원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의료법상 민간 병원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비영리 법인과 의사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설립했습니다. 예. 이 병원들은 수입이 나도 이 수입을 인건비나 설비 투자, 연구비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예, 개인 병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개인 병원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수입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 역시 투자에 대한 배당은 아닙니다. 의사 인건비 형식으로 이걸 받아가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그 영리병원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설립 자격과 이익금 사용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병원에선 이를 우회해서 빼돌리려는 시도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장 병원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영리병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우선 어제 허가된 녹지병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실이 호텔 같은데요. 이렇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서 외국 환자를 끌어오거나 신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의사 돈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데 투자할 길도 막혀 있고 돈을 대도 수입을 뽑아가지 못하니 큰 돈줄이 투자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걸 도입하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려하는 쪽의 주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라이프의 한 장면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예. 취임 선물 하나 드릴까요? 화정생명보험 상품 이 병원에서 팔 겁니다. 지금 사람 놀려요? 약도 모자라서 우리한테 지금 보험까지 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군요. 네. 예. 네, 일단 외부 자금이 투자가 되면 투자자는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의료인들이 이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돈이 되면 불필요한 진료도 권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진료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예.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 비율이 한 80% 정도인데요. 영리병원이 생기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병원을 다른 병원도 따라하게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건강보험 환자를 홀대하게 되고 건보 체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녹지병원처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허가된 영리병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병원 경영이 악화가 되면 이를 이유로 내국인을 진료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때 막을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오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정권이 바뀌면 내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빗장이 풀린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예,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이 43년 만에 개방이 됐습니다. 위치가 궁금하실 텐데 경복궁 정문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 서울 지도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을을 맞이한다는 뜻의 영추, 그러니까 음양오행설에 근거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서쪽이 바로 가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추문은 일제강점기에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1926년 갑자기 한쪽 벽이 무너졌는데 일제는 그 앞을 지나다니던 전차의 진동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붕괴 이틀 전 순종이 승하했기 때문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일제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던 영추문은 1975년에 다시 세워졌지만 줄곧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43년 만에 빗장을 푼 영추문을 강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을 여시오! 힘차게 열어젖힌 문 너머로 궁궐과 바깥 세상이 43년 만에 만났습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 관리들의 출퇴근 통로였던 영추문은 궁을 출입하는 백성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문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 화재로 사라졌다 150여 년 전 흥선대원군이 궁을 재건하면서 다시 선 영추문.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 역사에 아픈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1894년 일본군은 이 문을 열고 궁에 들어와 고종을 위협했고 2년 뒤 야관파천 때 고종이 이 문을 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1926년 일본이 바로 앞에 놓은 전차길 탓에 담장이 무너져 내린 뒤 또 한 번 사라졌습니다. 1926년 일본 사람들이 종독부를 짓고 지금의 효자로를 넓히면서 헐어버렸는데 문화공보부가 광화문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1975년 원래 자리에서 남쪽으로 45m 떨어진 곳에 다시 섰지만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나무와 돌 대신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됐고 또 보안상의 이유로 시민들에겐 줄곧 닫힌 낯선 문이었습니다. 영추문이 빗장을 풀면서 경복궁은 이제야 동서남북 4개의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발굴 조사를 통해 2040년까지 영추문을 조선시대 그 모습 그대로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을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쳐서 어린 두 아이를 둔 30대 택배기사 가장이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택시기사가 운전자를 추격해서 경찰에 붙잡았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는 깨졌고 옆 거울은 부서졌습니다. 지난 2일 새벽 2시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차량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운전자는 길을 건너던 두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는 5분여간 뒤쫓아가면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뻑 소리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쪽 방향을 보니까 차량 밑에서 사람이 솟구치는 상황을 목격을 했거든요. 차가 멈추지 않고 도망가길래 운전자는 택시기사가 집 근처까지 쫓아오자 차에서 내려 이곳 골목으로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는 사이 운전자는 블랙박스를 지웠고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택배 일을 하던 가장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닷새째 의식이 없습니다. 부인과 10살, 5살 두 아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신랑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하고 저희 세 가족이 앞으로 살아야겠는데. 지난 1일 부산에선 4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오늘 새벽엔 음주운전으로 시설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을 더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국내 초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가 자리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오 목사에 대해서 교단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교회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는 미국 장로교단 출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동서울노회는 2003년 10월 오 목사를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인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 목사가 장로회 고시와 안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교단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최종 확정되면 오 목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미국에서 한 번 안수를 받은 목사가 국내에서 다시 안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했다면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아버지 부시로 불린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이 빠짐없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장례식은 여러 가지로 얘기거리를 많이 남겼습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입장합니다. 대선의 앙금이 껄끄러운 듯 클린턴 부부와는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터 등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성당 앞자리에 앉았는데 외신은 어색한 일렬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추도사는 고인에 대한 찬사뿐 아니라 유머로 가득 찼습니다. He said, "The smaller the country, the longer the speech." 아들 부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완전히 완벽하진 않았다며 골프 숏 게임과 춤 실력이 형편없었다고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말미엔 감정에 푹 받쳐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The best father a son or daughter could have. And in our grief, let us smile knowing that Dad is hugging Robin
and holding mom's hand again. 장례식 후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주 자신의 기념관 부지에 안장됩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아버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은 큰 차와 거액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신의와 사랑이라고 강조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사는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무인 택시가 마침내 상업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벌여왔는데 구글이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인 운행으로 시작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이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을 호출합니다. 정확한 위치에서 승객을 태운 이 차량은 구글 웨이모의 무인 택시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LA타임스는 로보카가 실제 돈 버는 사업이 됐다고 평가했고 AP통신은 10년간 공들여온 기술로 상업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뿐 그저 돌아가는 핸들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면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도로마다 제한속도 규정을 준수합니다. 지난 3월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지만 상용화 추세를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1,60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며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개발비는 1조 원을 넘어섭니다. 구글은 우선 피닉스시 주변 160km 반경으로 국한해 400명의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km를 15분 동안 운행하는데 약 8,500원이 들었습니다. 2030년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23억 달러, 우리 돈 2조 5,7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내년에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조현 외교부 1차관도 참석했습니다. 일왕 생일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것에 비판 여론이 일자 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이 참석하는 건 지난 3년 동안의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직원이 대형 프레스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무게 3,200톤의 프레스 기계를 고치는 과정에서 기계를 지지하던 쇠기둥이 무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등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테러 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테러 방지법은 테러 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지원 또는 선동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입니다. 캐나다 법무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멍완저우가 캐나다와 미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늘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가 대부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유럽 무대에서 100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21골을 기록한 차범근에 이어서 한국인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오른발로 골키퍼를 제치고는 왼발로 차 넣어 만들어낸 골. 유럽 무대 100번째 골을 넣은 날 손흥민은 이 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8년 전 18의 나이로 유럽에서 처음 넣은 골. 100골은 숱한 신기록들로 채워졌습니다. 한국인으론 처음 유럽 무대 해트트릭도 해보고 챔피언스리그 최다골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골을 쏟아내는 것, 우리 축구에선 좀처럼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1980년대 유럽을 흔든 차범근이 성공시대를 썼지만 황선홍, 안정환, 이동국, 박주영까지 골잡이들에겐 버거운 무대였습니다. 손흥민은 줄곧 비교되던 차범근을 뛰어넘을 기회도 잡았습니다. 2년 전 시즌 21골로 아시아 선수론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는데 이제는 유럽 통산 최다골 기록도 바라봅니다.
25, 좀 늦게 독일에 진출한 차범근은 빠른 발과 체력, 특유의 축구 센스를 바탕으로 오로지 필드골로만 121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6 어린 나이부터 유럽을 경험한 손흥민은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우리 축구에 선물했습니다. 이제 26, 손흥민에게 100골은 완성이 아닌 시작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작년 이맘때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었죠. 이후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 같은 불법 행위들이 이어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종 기법에 가상화폐가 악용되고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채굴장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1차 카메라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취재진에게 수상한 건물이 있다는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저기 뭐 하는 데인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컴퓨터 같은데 그 껍데기 없는 본체들 있잖아요. 그게 수백 대가 막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280제곱미터 규모의 단층 건물입니다. 상당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창고 같아 보이지만 이 건물 벽면에는 4대의 대형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 창문 안쪽을 보면 전기선이 빼곡하게 연결돼 있고 메인보드 수백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투자자는 해당 공장을 가상화폐 채굴 공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3,4천만 원씩 한 달에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관리 안 한 지가 6개월 넘었어요. 24시간 계속 돌리시는 거죠? 그렇죠. 아예 문을 닫은 채굴 공장도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채굴 공장으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단전 예고가 붙은 정기 고지서만 있습니다. 미납된 금액만 4억 8천만 원인데 사무실 안을 보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채굴기가 있던 공간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텅 빈 복도엔 채굴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채굴장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채굴기가 꽉 차 있던 공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채굴 규모를 줄인 겁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가상화폐 침체 원인으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들을 꼽습니다.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긴 해요. 보물선을 인양하겠다며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엔 가상화폐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한 벤처캐피털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각종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거래나 유통에 있어 제약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자금만 있으면 거래소 만드는 거 너무 쉽고 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인도 존재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았고 복잡한 과학기술을 앞세우며 장밋빛 전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제 블록체인인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장이 될 것이다. 실제 최근엔 보이스피싱에도 가상화폐가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금시킨 사람의 계좌로 가상화폐 코인을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받은 적 없다. 금융당국의 피해를 호소해도 구제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포기하자.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규제를 좀 해주거나. 기존에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규제를 양성화해서 규제하면서 끌고 갈 건지 진짜 다 죽일 건지. 가상화폐 광풍이 분 지 1년, 우리 사회에서 가상화폐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1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큰 폐해로 이어지기 전에 뚜렷한 법적 정의와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병현입니다.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팍팍한 세상사 때문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점차 소소한 즐거움과 스스로를 향한 위안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막 구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기분. 하루키의 책에 등장한 이후에 이제는 삶의 한 양식처럼 되어버린 소확행. 단어의 맨 바닥에는 감출 수 없는 체념과 절망의 마음이 숨어 있다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의 소소한 일상 또한 담겨 있습니다. 다소 엉뚱한 유행어도 생겼습니다. 소확행이 아닌 소확행. 개인 자료를 회사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지우개나 볼펜 몇 자루를 슬쩍 집어오는 등 회사의 자원을 소소하게 말 그대로 슬쩍 하는 직장인의 작은 일탈을 의미한다는데 엄격한 잣대로 보자면 비난받을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죄가 되지는 않는 애매하고도 소소한 횡령이라고나 할까. 소소위 풀어 쓰자면 그곳의 명칭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소위원회. 법적인 근거도 뚜렷하지 않고 기록조차 남지 않은 그 작은 방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수억, 수천억, 수조 원의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새벽길을 달린 6411번 시내버스의 승객들이, 갑질의 횡포를 감내하며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으고 모아서 낸 세금은 그렇게 거래하듯 나누어졌습니다. 진통 끝에 예산안은 내일 통과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거대 여야당들의 이해가 어우러진 합작의 결과물이라니, 그래서 이제 작은 야당에서는 바로 그 소소위 안에서 벌어진 예산 거래 백태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으름장마저 나오는 오늘, 소확행 그리고 소확횡, 그 안에 담긴 소소함의 사전적 풀이는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하다라는 의미라는데, 그동안 소소위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소소한 행복도 아니고 소소한 횡령도 아닌 그들만의 커다란 행복.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그 소소위에 대한 앵커 브리핑을 방금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사건건 충돌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두 정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등 선거제도 개편 약속과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야3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그중에서는 바로 그 소소위에서 이뤄진 그러한 예산의 거래 이런 것에 대한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제가 이제 으름장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관영입니다. 뭐 안녕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야3당 모두가 지금 뒤에서도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가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바로 이제 같이 단식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이미 단식에 들어갔습니까, 네. 손학규 대표는? 네,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이정미 대표도 들어갔나요? 네, 이정미 대표도 저녁 저희가 7시 45분에 합동으로 규탄 집회를 했는데 그 예. 자리에서 단식을 선언하고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혹시 민주평화당 네, 쪽도 정동영 대표가 단식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나요, 그렇다면?
네, 아직은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바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물론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비장하다 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선거제도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손 대표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단식을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이제 25년 정치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늘 같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고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왔을 뿐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 아닌가 싶다라고 예. 하면서 준비를 해오셨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 단식하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좀 잡혔는데요. 지금 계속 저 자세에서 저 상황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물론 아니시겠죠? 이제 앉아 계신 것이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예. 의자에 앉아서 계속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식으로서 이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특히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두 여당과 제1야당이 표결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뭐 예산은 예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3당은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럼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고 퇴장을 할지 아니면 본회의장 입장 자체를 하지 않을지에 관해서는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이 질문을 드리겠다고 저 시청자 여러분께 예고해드려서 연동제 선거제로 갔을 경우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기반은 국회의원 수의 즉 정족수의 증가에 있다고 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국민들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설득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는 늘리되 세비는 줄인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가 오히려 1.8% 증가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여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야에 지금 농성하고 있는 야3당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1.8% 증가된 것은 맞고요.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 30명은 내년 세비 인상분을 이미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다른 두 당은요? 다른 두 당은 아직은 그 부분은 협의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 올해도 2018년도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2019년도분도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이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80석 내지는 약 100석 정도는 있어야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역구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를 상당폭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의석수를 늘린다면 약 330석, 예를 들면 30석 정도, 10% 정도를 늘리고 나머지 전체 의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10%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겠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한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만일 내일의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표결해서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으로
정부 여당은 큰일을 했다라고 자축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안 통과도 민생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계획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안 통과되는 시점에 같이 논의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한 대강의 합의를 보자라고 수차례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서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이 이렇게 무섭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식에 들어가시긴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종료돼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명확한 답변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일단 뭐 그걸 제가 손 대표께서는 선거제도가 정확하게 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시겠다는 입장을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 받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증액 사안에 대해서 두 거대 양당의 철저한 담합에 의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시작됐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동안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양당이 담합 예산 처리하면서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비도덕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라. 당장 무엇으로 연결이 됐냐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소소위 문제. 거기는 지금 뭡니까 전혀 기록도 안 남고 공개도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그 예산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언론 쪽에서 더 봐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당이 예산안 처리를 통과를 합의하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저는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소위에서 이번에 예산안이 정부 예산 470조 원 중에 약 1%를 초과하는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액은 약 4조 5천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조 5천억 안에 두 당의 대다수의 그 의원들의 민원이 저는 포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좀 이해는 안 가는 무슨 얘기냐면 그 소소위에 바른미래당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 소소위는요 마지막까지 감액 부분만 서로 의논을 하고 그리고 손을 뗍니다. 그리고 증액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예산을 처리하기로 한 당들이 주로 주도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른미래당 빠져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결국은 빠졌죠. 그러면 그렇게 추정으로만 말씀하시면 물론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제기하고 국회 안팎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추정으로만 말씀하시기엔 좀 곤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보고받으신 내용도 있을 것이고 등등 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기 뭐 그 안에서 상당히 의논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또 지도부들이 요구하는 많은 예산 주장해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철되는 제가 상황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뭐 아동 수당이라든가요. 또 당에서 당 차원에서 주장해왔던 상당히 큰 폭의 예산들을 이번에 두 당이 합의하면서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 예를 들면 출산 장려금 같은 것은 오히려 깎여버렸던데요? 출산 장려금은 당장 뭐 상당 폭의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동에 관한 전체 복지 문제를 전체를 다 다루고 나서 그 인상폭을 정하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가 됐던 SOC 예산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늘어났다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예산 증액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당 당사자 의원들하고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기재부의 오랜 예산 업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증액됐는지는 오직 자기가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 세금인데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고 예.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자기가 한 것만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군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예. 당초 정부 예산안과 비교를 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증가됐는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팩트체크 오늘은 최근 미군의 움직임을 놓고 확산된 루머를 검증합니다. 주한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폐쇄되는데 이게 군사행동의 징후라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정보는 일본의 한 극우 매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한 유튜브 방송이 여과 없이 가져다 쓰면서 국내에서 유언비어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의 아메리칸 스쿨 폐쇄, 한반도 유사시 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쿨은 주한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초중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게 폐쇄될 예정인데 한국의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억측입니다. 네, 학교가 폐쇄되긴 합니까? 네, 폐쇄되긴 합니다. 화면 사진으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2018년, 2019년 과정을 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안의 학교입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산의 학교가 없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기지가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평택으로 가지 않은 소수의 미군 자녀를 위해서 용산의 학교가 유지가 됐는데 내년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남은 가족들의 자녀들도 학교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1학기까지는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이제 1학기 끝나면은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학교는 없고 이제 평택에서 운영한다 이런 뜻이죠. 원래가 계획된 거예요. 네. 군사 행동이나 정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짓 정보들이 일본의 한 극우 매체에서 시작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희 팀이 이 거짓 정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바로 출처 때문입니다. 네.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의 작작이라는 인터넷 매체의 최근 보도입니다. 서울 아메리칸 스쿨 폐쇄로 본 미국의 의사, 주한미군 철수 포석인가, 한국의 비상사태를 가정한 움직임인가 라고 돼 있습니다. 네, 해석하는 거야 자유라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안 된 기사 같은데요. 네, 이 기사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이 한국을 버렸는데 미국도 한국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식의 비난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한국의 한 유튜브 채널이 그대로 옮겨와서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제목도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기에 거짓 정보가 덧붙여졌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현재 유언비어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외신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인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은 사실 그동안 여러 오보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미군에 대한 유언비어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 물자를 실은 미 군함 부산항 몰래 입항이라는 내용인데 이 역시 맥락이 완전히 왜곡된 정보입니다. 지난달 말에 USNS 찰튼이라는 함선이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이 배는 전략 물자를 싣고 늘상 태평양에서 항해하는 사전 배치 전단입니다. 비상시에 해당국에 곧바로 투입이 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국방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선체 정비와 장병 휴식, 식량 충전 등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입항을 한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할 거라면 이런 사진까지 공개하겠느냐라고 네. 군 당국은 반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비롯된 정보인가요? 네, 한 유튜브 방송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루머로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당 방송 측에 물어봤는데 전쟁설 같은 건 보는 사람들이 덧붙인 해석이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미군에 대한 정보는 사실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로 가공되는 일이 잦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죠. 네, 첫 키워드는 친박의 신당으로 잡았습니다. 신당 만드나요?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나 복당파나 탄핵 하여간에 관해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이미 그 신당에 실체가 있는 거고요. 예, 최근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계를 만나서 화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친박계에서는 오히려 비박계가 자꾸 나오는 게 안 좋다. 우린 밖에서 따로 당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예, 화해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뛰쳐나가겠다 하는 건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일단 친박계는 비박계가 화해하자는 얘기가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립지대, 당내 중립지대 의원들에게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예. 친박계의 친박 신당론도 비박계에서 볼 때는 만약에 비박계가 당권을 잡으면 우리는 당이 쪼개져서 나갈 거다. 즉 일종의 협박으로서 역시 정치적 수수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의안 추진이나 또는 친박 신당론 역시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를 노린 정치적 포석으로 양쪽 계파의 술수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군요. 예. 실제 계속 화해하자고 하지만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처음 화해하기 위해서 만났던 지난달 29일 모 교회에서 회동 내용을 잠깐 보면 친박 핵심원 둘, 비박 핵심원 둘이 만났는데 당시 홍문정 의원이 표현 중에 탄핵한 XX들이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욕설입니까? XS라고 했기 때문에 욕설입니다. 예. 저는 정확히 들었는데 연상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 비박 핵심원이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자 저 위에 있는 표는 밖에서 하는 얘기를 전한 건데 실제 밖에서는 더 심한 얘기도 한다라고 친박 의원들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역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군요.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대표의 단식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단식 들어간 대표가 두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지금 국회 로텐도홀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손학규 대표의 단식 선언할 때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개인적, 정치적 일정은 취소하고 저는 로텐다홀과 아래층에 있는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결연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고요. 의총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만류했지만 단식을 결단을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뒤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되게 뭡니까 단식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단식도 이렇게 준비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오늘 갑자기 결정해서 그냥 확 들어간 겁니까? 여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결단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7년생이죠. 우리 나이로 72이고 고령입니다. 그래서 손 대표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적폐라고만 얘기했던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은 데다가 거기에 고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정치인들의 단식의 역사는 꽤 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이 1983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단식이었습니다. 꽤 오래전까지 올라가는군요, 오늘. 예. 당시 언론 통제를 풀어달라. 정치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23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시에는 단식 기사가 언론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언론 통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1990년에는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역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을 했었고요. 병원까지 실려가면서 13일 동안 단식을 해서 요구사항이 관철이 됐습니다. 예. 단식은 정치인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져 왔는데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단식도 있었습니다. 예. 지난 2016년이죠.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가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었습니다. 예. 집권 여당의 대표면 권력자인데 권력자가 갑자기 왜 단식을 하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감철이었는데 당시 커졌던 최순실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대통령의 혼밥으로 잡았습니다. 혼자 밥 먹기?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대표가 그제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혼자 밥 먹는다.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혼자 밥을 먹습니까? 예. 뭐 아무튼 그게 사실인가요, 근데? 일단 정 대표 주장에 따르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전해드렸다고 했는데 손 대표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사람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진 않았습니다. 누군데요? 함세용 신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문자도 보냈는데 일단 답은 없었고요. 일단 혼밥은 사정적 정의로 보면 혼자 밥을 먹는다인데 청와대 쪽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평소에는 총리 주례회동 등 비공개 일정들이 많고 또 공식 일정이 없을 때는 청와대 참모들과 밥을 먹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예.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참모들과 먹을 때는 집무실에서 회의 겸해서 밥을 먹는다고 하고요. 가끔은 구내식당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정동영 대표의 혼밥 주장이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했는데요. 사실 혼밥으로 확인된 여러 증언으로 확인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혼밥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혼밥이 또 갑자기 오늘 화제가 되는군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중부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다시 내려졌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등 종일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밤부터는 호남 서해안과 충청 내륙 등에 많게는 10cm의 눈도 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